안녕하십니까. 동작 FM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진행자 맹명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역사 이야기꾼 김학규입니다. 예, 오늘도 더블 MC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지난 회에는 인제 현충원에서 부르는 평화와 통일의 노래편으로 들어갔고 남과 북이 동시에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예예. 홍성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홍성률 교수님 모시고 현충원에서 부르는 평화와 통일의 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직 대통령 묘소에서 배우는 평화와 통일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서울 현충원에 가서 보면 그 역대 대통령 묘가 사실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윤보선 대통령의 묘는 고향인 아산에 있고요. 예. 그 최규하 전 대통령의 묘는 대전 현충원에 있고요. 음. 또 노무현 대통령의 묘도 또 고향인 봉화마을에 예예. 있죠. 네. 그 역대 모든 대통령의 묘가 좀 서울 현충원에 있었다면 아마 그 전직 대통령 묘소에서 배우는 평화 통일의 역사 우리 프로그램을 더 재미있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아쉽긴 하죠. 그런데 그걸 아쉽네요. 무시하고 네. 일단 뭐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오늘의 이야기하고 좀 관련 있는 이야기는 좀 꼭 필요하다면 좀 네.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하게 된 게 인제 아무래도 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인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면서 해방되었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북에는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에는 이제 미군이 진주하면서 분단의 인제 서곡이 시작되었는데 이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어떻게 인제 수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제 극심한 대결 구도가 인제 형성되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분단 상태가 이제 굳어지고 이게 6.25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승만 정부 시절 그 이야기부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는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인제 사망하면서 1965 년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잖아요. 예예. 예예예.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이제 통일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을 먼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딴 설명도 필요 없고 북진 통일 정책이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전쟁 전에도 예. 분단 직후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지는 예. 않았지만 네. 간헐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무력 북진 통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이 탱크도 갖고 있고 그런 예. 걸 알았는데도 예. 이제 남쪽에 뭐 탱크라든지 이런 무기를 주면은 예. 혹시 북진할지 모르니까 오히려 아. 이제 미국의 지원을 아. 덜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미국의 지원을 결과를 못 받게 예. 하는. 예. 이런. 근데 이제 북진 통일론이 아주 일관되게 또 집중적으로 주장된 거는 휴전 회담이 타결될 음. 무렵부터입니다. 아. 1953 년이죠. 예예. 예. 그 반공포로 석방하고 막 난리 예. 그 났을 때. 예. 무렵입니다. 아. 이제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주장만 할 음. 뿐이 아니라 네. 군중 동원이 있었죠. 음. 그래서 "통일 없는 음. 휴전은 말도 안 된다. 아. 우린 못 받아들인다." 아. 근데 그게 이제 당시 사람들의 어떤 감성에는 호소하는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전쟁 직 사람들이 3년 동안 전쟁에 빠져 가지고 예. 많은 피해를 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 뭐 허무하게 음. 그냥 휴전선에서 음. 38선이 약간 변경된 이제 거기서 휴전이 된다니까 음. 상실감이 있었겠죠. 예.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단독으로도 북진하겠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미국과 이제 벼랑 끝 외교를 전개하기도 하고 아. 그리고 휴전이 된 이후에도 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계속 그렇죠. 무력 북진 음. 통일을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했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열기는 시들어 갔지만 예. 이승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예. 이거를 폐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 보면 6.25 한국 전쟁이라는 게 사실 사상자로 따지면 한 300만 정도 된다. 예. 네.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끔찍한 예. 사건이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 한 면에서 놀랍기도 하고 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역시 이제 반공주의 이런 거를 강화해서 내부 정치 권력을 강화하는 정치적 수단. 또 한편으로는 이 북진 통일이라는 부분은 이제 휴전 문제랑 연관해서 나오는 거니까 휴전에 반대함으로써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걸 얻어내고 미국으로부터 더 원조를 받아내는 외교 협상용 수단. 이제 이 두 가지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신념, 또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에 이제 대응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본 전략하고 예.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일제 시대에도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죠. 그렇죠. 이제 이분의 외교론자. 생각은 뭐 한국 사람들이 무장투쟁하고 뭐 이런다고 독립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외교를 잘 해가지고 예. 끌어들이고 움직여서 독립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예. 이런 사고이다 보니까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죠. 당시 이제 미국의 냉전 시기 그 전략은 네. 보통 이제 봉쇄 정책이라고 해갖고 어. 공산주의가 더 확산하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기존의 선에서 봉쇄한다. 그리고 그렇죠. 압박한다. 예. 자체 붕괴를 기다린다. 네. 뭐 그런 거였죠. 근데 요때는 이제 냉전 초기 국면이라 가지고 네. 봉쇄 정책이 완전히 정착된 상태가 아니었고 일부 강경파들은 롤백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롤백이라는 거는 밀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공산화된 지역도 수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개석, 이승만 이제 이런 분들이 롤백론자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놀랜드라든지 네. 그러한 이제 강경한 우익 네. 인사들이 롤백 정책을 주장을 했고 어. 한국 전쟁 때 한번 현실화되죠. 한번 북으로 밀고 유행군이 올라가죠. 밀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고 미국의 정책을 이제 봉쇄 정책으로 이제 굳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북진 통일을 이제 주장했던 것이고 그래서 흥미로운 게 그 1954년에 프랑스하고 그 베트남의 호치민 베트민하고 서로 그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을 인도차이나 지역에 파병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1958년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우익 반군, 우익 세력이 그때는 수카르노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의 그 반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군사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우익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을 하겠다. 또 라오스에서도 내전이 일어났는데 라오스에서도 파병을 하겠다. 이제 그러한 제스처를 계속해서 취했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반공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러한 제안들을 했던 거죠. 이게 또 알고 보면은 이제 박정희 정권기의 이 베트남 파병의 맥락하고도 서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이승만 때에 이렇게 그 해외 파병이 시도됐다는 건 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때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의 또 강력한 라이벌이 바로 그 조봉암 선생이었잖아요. 그 조봉암 선생은 이승만의 북진 통일 정책과 이제 비교되게 평화 통일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조봉암하고 특히 이 조봉암이 당수로 있었던 진보당이 이 순환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었죠. 지금 뭐 평화 통일이라는 거는 뭐 아무나 다 하는 얘기인데 이때 그 이승만의 이제 무력 북진 통일론이라고 하는 거는
박정희 정부로 비교를 하면은 조국 근대화론 같은 겁니다. 그 아. 국가의 기본 정책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제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고, 근데 평화통일이라는 거는 거기에 아주 정면 반박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 조봉암이라는 분은 해방 직후에 그 좌익 지도자였던 박헌영과 비교하면은 예. 오히려 그 선배격인 사람이죠. 음. 일제시대 그 좌익 활동을 했던 예. 분인데, 예. 이분은 특이하게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초대 농림부 예. 장관이 됐어요. 예. 국회의원도 농지개혁, 하고. 예, 국회의원도 하고. 음. 근데 이제 이분은 한국 전쟁 이후에 평화통일이라는 얘기를 못 하고 정치적인 통일, 아. 이제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예. 1956년에 진보당 예. 이름으로 그 대통령 후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때는 3파전 국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당으로는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야당으로는 보수 야당인 그 민주당이죠. 거기 신익희 후보가 있고, 또 동작구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죠. 한강 백사장 일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봉암이 예. 있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3파전이라 가지고 지금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진보정당 조봉암 씨가 아무리 급진적인 발언을 해도 선거 기간에는 절대로 안 잡아갑니다. 예. 야당 표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봉암 씨가 그거를 활용을 했는지 그때도 이제 야권 단일화 논의가 있었는데, 예. 그 단일화 논의를 하면서 원칙적인 이런 정책적 합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화통일 주장을 한 거예요. 예.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죠.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신익희 씨가 그 선거운동 과정에 네. 갑자기 사망을 그렇죠. 했지만, 예. 조봉암이 200만 표를 획득합니다. 예. 한 24% 네. 득표. 음. 진보정당 역사에서 아직까지 없었던 그렇죠. 일이죠. 예. 뭐 지방의 상당히 큰 도시에서도 이승만 표보다는 조봉암 표가 더 많이 나온 데가 있었어요. 예.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정치의 이념적인 제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봉암이 이제 결국 이제 이 문제로 나중에 탄압을 받아 사형까지 당하는데, 예.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논리, 이것도 재밌습니다. 아까 어떤 얘기가 거요? 나왔지만 한국 전쟁 때 받지 않느냐. 예. 그렇게 전쟁하고 뭐 미국 가담하고 중국 가담하고 난리를 치렀어도 통일 안 됐다. 예.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은 원자탄, 수소폭탄. 역시 이제 냉전은 이 원자폭탄, 네.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절대로 모험을 안 한다. 뭐 한국의 뭐 통일을 위해서 무슨 전쟁을 하고 이러다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그 공전, 공전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안 썼지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무력 부진 통일 희망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후의 국면을 보면은 그 소련이 1957년에 최초의 이제 인공위성 스푸트닉이라는 거를 미사일 개발을 해서 그 지구 궤도 위에 올려놨고, 이제 그거는 뭐 지금 북한 핵 문제 마찬가지지만 인공위성 쏘는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탄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은 전쟁 나면은 핵 전쟁을 하게 되면은 상호 공멸, 같이 그렇죠. 망하는 수가 생겼어요. 예. 그리고 이제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미국과 소련은 사실상 공전을 승인하죠. 이제 무력으로 결정 안 난다라는 걸 서로 인정해 가죠. 네. 그래서 이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수 정당과는 달리, 보수 정당은 현실만 얘기하지만 진보 정당은 항상 미래를 얘기하고 얘기한다. 미래에 맞는 정책을 현재로 끌어와서 선도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야, 조봉암이 정확히 예측했다는 거네. 예, 그러니까 조봉암 같은 사람은 그 진보 정당 당수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야, 근데 애석하게 그렇게 사형을 당했으니까. 예, 4월 혁명 나기 딱 1년 전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쫓겨나고
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건데요. 윤무선이 대통령이고 그때는 장면이 이제 총리를 하는 이 내각 책임자였어요. 이때 이 통일 정책의 변화 이런 건 또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4월 혁명으로 물러나자마자 네. 허정 과도 정부라는 게 들어섰는데 네. 이 허정 과도 정부 때 이미 무력 북침론은 폐기한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이 그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허정 또 장면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엔 감시와 남북한 총선거 예. 그리고 이제 인구 비례가 또 원칙으로 들어가고 그게 되느냐? 네, 또 남쪽이 이게 되는 거예요. 두 인구가 배로 많으니까. 많은데. 네. 근데 이 유엔 감시와 총선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장면 정부의 인사들도 실제 이렇게 통일이라고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요때가 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막 독립국가들이 생겨나고 유엔에 새로 가입하니까 네. 유엔의 판도가 바뀌거든요. 예. 비동맹 그러니까 국가들. 막 그 통일 논의에 대해서 막 그 토론 같은 걸 하면은 민주당 인사들도 그 유엔의 판도가 바뀌었는데 유엔이 반공 통일이 아닌 뭐 그런 통일 결의하면은 우리 그거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자기의 통일안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이 장면 정부는 되게 반공적이고 이념적으로는 이승만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남북 협상은 물론이고 남북 교류조차도 북한을 인정해 주는 거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도 이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지. 그러다 보니까 통일운동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산 가족들이 서신 교환하고 이러는 거는 국제적 십자사를 통해서 알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 허용할 수 있지 이승만 않느냐. 정부 때도 이제 그런 그 움직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관으로 갖고 이제 미국 대사관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정책을 가다듬는 중에 5.16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때가 그 통일 문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혁신계가 등장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그 평화통일 방안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이전과 다르게 다양한 주장이 표출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4월 혁명 직후에 특히 이제 학생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론, 중립화 통일론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영세 중립화 방식으로 한국을 이제 통일하자는 주장이고 남북 협상론은 남북한의 협상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자라는 주장이에요. 중립화 통일론은 이제 요즘 얘기로 하면 좀 온건한 진보, 지금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같은 이제 그런 정도의 주장이고 남북 협상론은 좀 더 이제 급진적인 분이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11월부터 1960년 11월부터 이제 학생들은 민족통일연맹을 만들고 또 진보 세력들은 혁신정당 또 여러 통일운동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별도로 움직이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 진보적인 혁신정당 그리고 진보적인 통일운동 단체들이 1961년 2월 달에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전체 회원이 한 5만 정도 되는. 그 당시 엄청났던 거죠. 한국전쟁 이후에 하여튼 최대 사회운동 또 시민단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전쟁으로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역량이 되게 그 밑바닥을 쳤지만은 상당히 또 그때도 잠재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통일운동이 고양되는 과정에서 5.16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 현충원의 가장 높은 곳에 묻혀 있는 그 박정희가 이제 5.16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그러면 권력을 잡고 이제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혁신계 인사들은 이제 대대적으로 탄압을 또 하잖아요. 그 양상이 어땠나요? 아주 심각했는데 2,000명 넘는 사람을 일단 잡아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막 혁명재판이라고 해갖고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없이 막 사형 선고까지 내리고 그래서 그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투옥이 됐는데 특히 4월 혁명 직후에 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론 주장했던 분들은
하나같이 다 잡혀갔습니다. 거의 이제 어. 마구잡이식으로 경중을 따질 것도 음. 없이 잡아갔고 이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탄압을 했는데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사람들이 막 통일운동 이런 것 때문에 5.16 쿠데타가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네. 통일운동은 5.16 그 쿠데타 주체 세력의 거사 네. 동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음. 세력들은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쿠데타를 하면서 사실 이제 반공을 제1의 명분으로 삼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정군운동, 군대 내부를 정화한다. 4월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쿠데타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반공이라는 걸 전면적으로 내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군운동의 어떤 개혁적인 취지는 상쇄될 수뿐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장도용을 네. 겉으로는 내세우면서 예. 거사를 했는데 예. 장도용은 4월 혁명 직후에 이 사람은 이기붕 씨랑 친했던 인물이거든요. 예. 정군 대상 1호였습니다. 스스로 예편언을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 추대를 해가지고 예. 5.16을 하니까 5.16 직전에 거기에 가담했던 청년 장교들이 예.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그때 박정희와 이제 김종필이 반공이니까 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구나. 그러한 맥락에서 통일운동을 탄압했던 겁니다. 이 박정희의 집권 기간이 1961년부터 해서 1979년 이제 11.6 사건으로 몰락할 때까지 무려 18년이 이제 넘는 기간이었잖아요. 네, 엄청났어요. 예. 이 시기에 이제 그 남북 관계를 보면 그 1968년에 1.21 청와대 습격 사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그 1972년에는 또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몇 년 있다 1976년이죠. 이때 가면 8.18 판문점 충돌 사건. 이게 우리 국민들은 판문점 뭐 도끼만행 사건으로 아마 기억을 할 텐데요.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남북이 이제 서로 이 남북 관계가 이제 아슬아슬하다고나 할까요? 자,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박정희 정권은 이 통일 정책을 어떻게 이제 폈는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박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사실 장면 정부의 통일 정책을 답습한 것이었는데 선건설 후 통일론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50년대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많이 앞서갔기 때문에 남북의 이제 경제적인 그 발전에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이제 보수 세력들은 통일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번영되고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경제 개발을 하고 통일은 이제 유보를 한다. 그런 정책이었죠. 근데 이제 박정희 정부의 등장 1960년대 이 부분은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는데요. 특히 그 박정희 정권은 1965년부터 그 베트남 전쟁에 기입해서 그렇죠.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서 무려 5만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그 김일성을 비롯한 지배층들은 북베트남을 돕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우리 세대 안의 통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세대 안의 북한식 통일. 통일을 그 촉구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남한에 대해서 엄청난 대남 무력 공세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1968년 1월 달에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 푸에블로 사건, 울진 삼척, 울진 삼척 사건, 아주 대규모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때 한 해에 수백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 1968년에는 500명까지 갔죠. 거의 준전쟁 상태였는데 박 대통령은 선건설 후 통일을 얘기하면서 통일에 대한 노력은 1970년대 말이나
돼야 할 수 있다. 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70년대 이제 오면서 네. 미중 관계 개선이 아, 이루어지거든요. 예. 근데 잘 그렇죠.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예. 한국 전쟁 때 네. 한반도에서 격돌했던 두 그렇죠. 강대국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때 남북한이 가만히 음. 있으면은 말하자면은 틀림없이 이제 중국과 미국이 한국 문제를 얘기를 할 텐데 어.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통제권이 자기 통제권이 자기 결정권이 음. 없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또 갑작스럽게 남북 대화도 하고 그랬던 어. 것입니다. 상당히 그 장단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박정희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박정희 묘 입구 예. 계단이에요. 그래서 아래서 보면 사실 묘가 잘 안 안 보여. 보여요.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조금씩 보이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계단을 오르는 이런 구조인데 마치 남산에 있는 일본 신사 예전에 있었던 그 계단을 좀 연상케 해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이제 박정희 묘가 이렇게 아. 등장하죠. 유경수 여사하고 이제 예.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는 묘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면 현충원에서 본래 묘 자리가 아닌데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건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아래에 가장 좋은 자리가 장군묘가 있어요. 근데 장군묘 아래에 자기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무덤 자리를 그 위에 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권위주의의 상징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던데. 네, 하여튼 안 이 보이니까. 묘역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당시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 의지가 좀 반영된 이런 묘 같고요. 근데 어쩐 이 박정희 시대 때 참 남북 관계에서 많이 이게 뭐 알려지지 않은 일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면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북한은요. 1968년에 그 미군의 정보함이죠. 네. 푸에블로가 네. 이제 북한의 해군에 의해서 납포가 되고 예.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 미국으로부터 자기의 국가적인 존재 그거를 승인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와. 그때 그 뭐 이제 푸에블로가 납포가 되니까 당연히 판문점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이제 유엔군 그 사령부 그 군사정전위의 수석 대표죠.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배는 태평양 함대 소속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 군사정전위원회 두 수석 대표가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수석 대표가 다른 예. 중공군 그 또 남한의 국군 대표 다 따돌리고 단 둘이서 이제 만나서 비밀 협상을 하는데 그때 북한의 그 장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유엔군 사령관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이 사령관들 사이의 협정인데 사령관이 이연 주체인데 그 배는 태평양 함대 소속이니까 이거 휴전협정하고 관련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협상은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이 국가적인 별도의 협상이다. 협상이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미국이 사과문에 서명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때도 그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수석 대표인 그 미군 장성의 그 직함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 대표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 미합중국 소장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1970년대에는 대통령이 왔잖아요. 남북 대화 하기도 전에 북한은 사실 미국하고 접촉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최근 공개된 미국 정부 자료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 관계 그 하고 북미 관계하고는 70년대부터 같이 갔고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1974년에 북미 평화협정 제안을 북한이 했고 그리고 이제 77년에는 카터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죠. 또 그렇죠. 북한 쪽에서 엄청나게 미국하고 접촉하려고 했는데 카터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동맹국인 남한을 따돌리고 너희랑 만날 수 없다. 셋이 같이 만날 수는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79년도에 이제 봄인데
카터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공포가 되고. 예. 그때 실제로 왔었죠? 예, 예. 왔습니다. 그때 서울 방문을 기획하면서 한국 방문을 기획하면서 자신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예. 판문점에 김일성을 불러갖고 예. 3자 회동을 예? 하자. 이번에 그거를 한국하고 네. 똑같은 발상. 참모들한테 아. 얘기했어요. 세상에. 근데 이제 참모들도 그렇고 예. 또 여기 있는 주한미국 대사도 그렇고 그거는 지금 이 남북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뭐 고위급 회담, 외무장관 회담이라면은 예. 혹시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예. 사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3자 회담 되게 싫어했는데 예. 미국 대통령이 오고 또 주한미군 철수도 막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자면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 못하고 있겠지만 예. 그 공동 성명서에 그 북한, 미국, 남한, 북한 두 그 고위 외무 담당자들 사이에 예. 3자 회담을 하자.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외무 담당자 이렇게.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를 통해 가지고 네. 한국의 이제 외무부 장관 또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북한에 그 서한도 보내고 그랬어요. 물론 그거는 무산됐죠. 예. 그러네요. 근데 아니 그러면 박정희도 그걸 알았나요? 그 카터의 그런 구상? 알았죠. 알았어요? 알았고 제안을 받았는데 당시 이제 이 한국 정부의 실무 관료들은 이 3자 회담은 그 베트남 평화 협상 있지 않습니까? 파리 협상. 그때 이제 이 북베트남, 남베트남 또 미국 다 같이 참가를 했는데 그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미국과 북베트남 대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남베트남은 소외가 됐고 그런 사례 때문에 이거 받으면 절대 안 된다. 들러리 쓴다. 그랬는데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다만 이제 그 조건은 미군 철수 안 한다. 그거를 이제 받아내는 그런 조건으로 했던 것이죠. 와, 이거 완전히 흥미진진하네요. 잘하면 그 판문점을 제일 먼저 방문한 그 미국 대통령 영예를 저기 누구지? 지금 트럼프가 아니라 카터가 30년 전에 딱 누릴 수 있었을 그래서 뻔했네요. 카터가 그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그만두고도 그때 남북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그랬을 수 있겠다. 남북의 정상회담을 주선하긴 했죠. 근데 그 3자 회담 구도는 카터로서는 이런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 무렵에 그 중동전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백인하고 이집트의 사다트하고 캠프 데이비드에 불러가지고 서로 이제 중재자가 돼서 협상을 했죠. 그게 중동 평화 협상인데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자신이 중재해갖고 김일성과 박정희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현실성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 카터가 나중에 김영삼 때 남북 정상회담을 진짜 주선하기는 하죠. 근데 그때도 결국은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이 됐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1979년에 이제 박정희도 11.6 사태로 암살이 되면서 이제 이 3자 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또 수십 년이 걸렸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 이후에 이제 최규하가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됐었잖아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최규하 전 대통령의 묘는 이제 대전 현충원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제 그 전두환하고 노태우인데요. 이 두 사람은 아직 생존해 있고 또 설마 사망하더라도 이 두 사람은 아마 현충원에 안장되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그럼 큰일 나죠. 그래도 이 시기에 그 남북 관계나 이 통일 정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시기에 또 이 통일 정책 남북 관계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 정권 시절 이야기이긴 하지만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는 1983년에 아웅산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마 아웅산에 전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북한에 그 에이전트 그 요원들이 가고 거기에 이제 폭탄을 설치해서 터뜨렸죠.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살아났지만
많은 예. 그 장관들. 장관들이 네. 죽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예, 사건이죠.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4년인데 아마 김학규 선생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하고 네.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아. 개학을 하려고. 예. 예. 갖고 여기 노량진 수원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때 수해. 그래서 수해가 남쪽에서 크게 예. 났는데 북한이 예. 그냥 뭐 약간 선전적인 차원에서 예. 남쪽이 예. 수해 났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물 예. 물자 네. 지원하겠다 네. 그러니까 음. 그 전두환 대통령이 약간 엉뚱한 구석이 있어요. 좋다. 받겠다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맞아요. 수해 물자 지원이 이루어졌고 네.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 1년 동안 남북 간의 대화 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처음으로 이때 음. 1985년 추석을 맞이해 갖고 네. 이산 가족의 상봉도 맞아, 맞아. 남북 그때. 각기 50가족씩 예. 또 예술단 공연도 예.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한 협상 국면이 1년 갔어요. 예. 요때가 이제 북한이 그 합병법도 만들고 또 미국한테는 3자 회담을 그때는 북한이 3자 회담을 거부했거든요. 네. 카터 때는. 예. 근데 이때 바로 요 직전에 북한이 또 3자 회담을 미국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여기에 잘 응하지 않았죠. 예. 그때는 이제 카터가 아니라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손톱도 안 먹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대화도 1년 만에 이제 교착이 되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 근데 노태우 정권이 이제 등장하는 건데요. 이 노태우 정권 시절에 보면 어쨌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변화가 또 크게 일어나잖아요. 이 변화하고 맞물려서 이제 남북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노태우 대통령 때는 북방 정책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죠. 엄청난 예. 성공을 예.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북방 정책은 원래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이 그 88 올림픽 직전에 77 선언이라고 해갖고 예. 거기서 예. 이제 77 선언. 소련,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 예. 그리고 북한하고도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북한이 일본, 또 미국 같은 한국의 우방국하고 서로 수교하는 것도 막지 않겠다. 환영한다. 그쵸.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방 정책이 소련하고도 수교를 하고 중국하고도 수교를 했는데 남한은 예. 그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북 관계랑 같이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남북 고위급 회담, 총리 회담이 있었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그렇죠. 1991년 12월 달에 그 12월 13일. 그래서 잘 갔는데 이때 이 노태우 정부 하에서는 또 자주파라고 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중시하는 쪽하고 한미 동맹을 막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파하고 내부에 이제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그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북한도 그때 이제 미국하고 또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미국도 소극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남쪽의 정부도 그거를 뭐 도와주거나 도와주기는커녕 좀 방해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과 미국 관계는 어그러졌고 그때도 전혀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북한 핵 국면이 이어졌고 지금까지 그러네요. 오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사실 그 노태우 정부의 어떤 그 입체적인 남북 관계 북방 정책 또 북한 고립화를 타파시키는 북한을 좀 개방적인 나라로 유도를 하는 그러한 정책이 다 같이 됐으면은 지금의 사태는 방지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때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진짜. 놓친 거네요. 이렇게 해서 노태우 정권 시절에 그 남북 관계 통일 정책도 이제 좀 언급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에 이어서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 이제 김영삼이잖아요. 그렇죠. 김영삼 전 우리 또 대통령. 상도 동계니까. 그렇죠. 우리 동네하고 또 관련이 깊은.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도 이제 서울 현충원에 있는데 그 전직 대통령 묘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안장되었죠. 지난 2015년에 서거했으니까 사진을 좀 볼까요? 사진? 한번 넘겨보시죠.
아. 이 사진이네요. 예예. 예예. 예. 그 근데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는 2015년에 서거하면서 인제 그 예예.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예예예. 이때 이 자리 구하기가 좀 만만치 않았다고 예.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충원이 꽉 차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간신히 자리를 잡긴 잡았는데 딱 보니까 다른 전직 대통령의 묘는 모두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예예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만 남쪽, 그러니까 예. 사당동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바라보고 나름대로 있다고. 좌청룡, 우백호 이런 건 다 갖췄어요. 예. 그런가요? 예.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국립서울현충원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도 있습니다. 이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엔 이 남북 관계가 좀 뭐라 그럴까? 이 온탕과 냉탕을 수시로 인제 넘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혼돈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남북 정상회담을 눈앞에 앞두고 이 그렇죠. 그때 북한의 최초의 김일성이 남북 정상회담이 될 뻔한 될 거죠. 뻔했죠 정말. 저희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참. 북한의 김일성 그때 주석이 사망하면서 남북 관계가 인제 더 꼬이게 됐었잖아요. 그 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예.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예. 아주 남북 관계에 전향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아. 어느 동맹국도 예.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아. 예예예. 어떤 이념이나 네. 어떤 사상도 네.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취임 직후에 이인무 예. 장기수. 네. 장기수 이인무 노인을 그 아무런 조건 없이 예. 북한에 송환을 그렇죠. 했죠.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이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됐어요. 네.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취임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를 너무 연결시키려고 그랬어요. 일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불바다 발언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1994년 6월 달에는 진짜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위기 국면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주한미국 대사관이 말하자면 전쟁이 나면은 일단 미국인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그 계획을 막 가다듬는 그런 상태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해 갖고 폭격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이제 그럴 때 카터 대통령이 나서서 전직 대통령인데 평양에 가 가지고 김일성을 만났고 김일성이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 라고 전달을 그러니까. 하게 된 거죠. 야 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또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당시 김영삼, 김일성이 정상회담을 했으면은 이거는 이제 최근까지도 정상회담이 쭉 이어졌지만 그러한 정상회담하고는 또 격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김일성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엄청난 그런데 의미가 있구나. 참 재밌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저도 인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인연이 상도동 그 댁에 가서 한 12번 정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정상회담 때 본인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려고 그랬다. 근데 그거는 저한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뭐지? 그때 당시 파격적이죠. 김일성 뭐 별거 아니다. 내가 기가 더 세다.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김대중 씨가 남북 관계에 전향적인 발언 많이 했지만 정상회담 얘기는 못 했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얘기를 했어요. 70년대. 네, 70년대. 그렇구나.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됐든지 아무튼 정상회담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진짜 며칠 전에 그것도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묘양산에서 네. 시찰을 하다가 음.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고 그렇죠. 정상회담은 무산하게 됐고 그러니까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조문파동 예. 맞아, 내원탕이 맞아. 왔다 갔다 하게 된 네. 겁니다. 예. 예. 참. 이제 인제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상도동에 살고 있는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집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는데 바깥에 구경만 겨우 그렇죠. 하고 예. 열 몇 번을 가셨다니까 야. 대단하네요. 예. 예. 인제 인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 인제 지나고 인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제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코스를 보면 한 번 더 넘겨 주시죠 이제. 여기가 인제 김대중 대통령 묘고 그런데 이게 쭉 뭐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묘 자리가 그렇게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순서대로 돌기 힘들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이게 그 순서대로 만약 음. 말씀하신 대로 돌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승만 그러니까 시대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예예.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를 첫 번째로 가고 예.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묘, 그다음에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이 순서대로 인제 돌게 되는 건데 이게 예.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돌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동폭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 다음에 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 네. 그다음에 인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 이 순서대로 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창빈한 씨 묘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예예. 선조 할머니. 네. 그 묘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가 네. 있고 그렇죠. 왼쪽에 왼쪽에. 인제 김대중 전 네. 대통령의 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는 좀 지난 6월에 또 우리 이호 여사가 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그렇죠. 좀 합장을 좀 한 상태인데 네. 저도 합장 이후에는 사실 가 보지 못해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실 남북 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룬 그런 대통령으로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죠. 특히 인제 2000년에 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인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도 또 발표를 했고 예. 뭐 이런 역사적 사건의 어떤 중심 인물인데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햇볕 정책 이게 좀 남북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이 시기 김대중 대통령 시기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은 청년 정치인 시절부터 이제 이분이 사수생 아닙니까? 네. 대통령 선거도 사수, 국회의원 사수를 했는데 국회의원도 사수예요? 네. 어. 세 번째는 당선이 됐는데 예. 국회에는 못 들어갔죠. 5.16 그렇죠. 부터. 예. 그래서 좀 불우한 청년 시절을 보냈지만은 1960년에 이제 4월 혁명이 있고 당시 장면 정부 집권당의 대변인이 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리게 됐는데 그 청년 정치인 시절부터 일관되게 그 남북 관계의 개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추진한 분이죠. 일찍부터. 그래서 저도 좀 놀랐는데 1960년 11월 달에 그 미국 대사관 그 뭐 한 2등석이관 뿐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김대중 당시 대변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은 이제 한국 정치인과 항상 접촉하고 네. 대화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김대중 씨가 되게 재밌는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965년쯤 되면은 중국이 유엔에 가입할 것 같다. 유엔의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때쯤 되면은 남한도 북한하고 대화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 기성 정치인 중에는 예. 혁신정당 사람들은 그런 얘기 했지만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 직원들도 대단히 지적이고 예. 참신한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정치 역정을 뭐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건 없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고 집권한 이후에도 사실 남북 관계 쉽지 않았거든요. 서해 교전도 있었고, 그렇죠.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신념과 철학을 갖고 이제 추진을 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사실 남북 관계는 정상회담 이전하고 이후하고 크게 음. 다릅니다. 음. 그전에는 이산 가족이 딱 한 차례 음. 1985년에 음. 그 100명도 안 되는 사람 네. 만난 거가 끝이었지만은 그 아. 이후로는 간헐적이긴 예예.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만남이 있었고 예. 사회문화 교류도 그렇죠. 이루어지고 금강산 관광, 예. 뭐 개성공단 다 예.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 김대중 대통령은 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있지만 네. 미국과 북한의 관계 예예. 개선을 또 촉구하기 위해서 많은 예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네. 울브라이트가 아 예. 국무장관이 예예. 북한에 갔고 예예. 그렇죠. 그거는 이 울브라이트 회고록, 음. 클린턴 회고록, 김대중 회고록 다 나오는데 음. 그 방문은 클린턴 대통령의 네. 북한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밑그림이 아. 있었던 겁니다. 아.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임기 말이었는데 아. 원래는 미국 대선이 11월에 끝나면은 예. 갈 생각이었어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아시죠? 아. 미국 대통령 예. 선거가 그 추모. 부시하고 예. 엘고 예. 부통령하고 예. 막 그 검표 예. 논쟁으로 2달 아. 가까이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남북 관계는 참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아.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을 뻔했는데 트럼프가 처음이 아닐 뻔했는데 아 그러네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모든 게 다 그러네요. 최초가 누가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세 번째가 될 이야, 뻔했네요. 우연적 요소가 너무 야 많았네요. 그러네요. 아 그렇구나. 아우 정말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 남북 관계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뀐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격을 했었잖아요. 저도 그때 그 예. 돌아오는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도로로 쫙 지나갈 때 회사 근처에서 봤어요. 회사 예. 다니시면서? 예. 그래서 나가서 저도 막 이렇게 손 흔든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예.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그 전직 대통령 시기 남북 관계 이야기는 이렇게 다 나왔네요. 예예. 예예. 기본적으로 다 맞췄죠? 예예. 예.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 남북 관계가 인제 획기적으로 진전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정일 그때 당시 그 예. 북한 국방위원장하고 예. 만나기도 만났죠. 했었고 2007년. 예. 근데 이렇게 인제 이어졌는데 이게 다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남북 관계가 이정하고 완전히 이 딴판으로 단절이 되다시피 하면서 예. 암흑 시대가 되었잖아요. 예예.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예. 항상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막 가다서다. 위기로 치달았다가 그 네. 위기를 해결하려니까 협상이 시작되고 협상이 좀 되다가 다시 또 협상이 결렬되고 위기로 가고. 근데 이제 그러한 패턴이었을 적에 예. 그 위기 상태가 오면은 반드시 이제 그거를 또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 갖고 그거를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던 건데 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그런 것들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장기 정체가 된 건데 두 대통령이 이제 그걸 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북한 무시론 또는 그 북한 붕괴론에 대한 그 신념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버티면 된다.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런데요. 진짜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북한이 붕괴된다고 그게 대한민국이 곧바로 다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 예. 한국 전쟁 때도 북한에 갈린 거는 유엔군 사령관이 예. 갖고 있었고요. 예. 휴전되고 한참 지난 다음에야 원래 북한의 영토였다가 예. 남쪽으로 들어온 예, 인제 같은 예. 지역도 그것도 이제 행정권, 공식적으로 행정권을 남한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줬죠. 예, 그런 것도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잘 안 알려져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북한 붕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동유럽 경험을 봐도 억압적인 권력일수록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 맞으면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조용히 무너졌고 평화적으로 이행이 됐지만 예컨대
그 루마니아가 예, 예. 차우세스크 대표적이죠. 그쪽은 이제 와. 차우세스크의 그 사형이 있었죠. 예예. 그리고 또 거긴 또 총격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동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억압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유혈 사태, 네. 또 시리아 내전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될 적에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예.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기 십상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남쪽의 사람들 북한에 내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예. 보십시오. 아우, 남쪽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큰일 나죠.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이제 촛불 혁명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남북 관계가 이제 획기적인 전환 다시 일어난다 막 이러다가 또 북미 관계가 갑자기 꼬이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역사를 공부를 하고 지금 남북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셨으면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다시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기대가 높아지고 막 이런 건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에서 그럼 무엇을 배우면서 우리 교훈을 삼아서 지금의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을지. 예, 우리가 과거 역사 속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그 교훈은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만 나오면은 그 이성보다는 감성, 정서가 앞서가는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인이 쓴 그 북한에 대한 남한 언론의 보도를 다룬 그 책을 보면은 북한 현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는 그 취재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이 북한을 보도할 때면은 다 어그러진다. 다 깨진다. 그게 이제 북한 현상이다. 근데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분단의 역사라는 게 되게 엄중하고 또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고 그 감정 정서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남북 관계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감성과 또 막연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을 앞세워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남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분단 자체가 동서독의 분단은 나름대로 깔끔해요. 거기는 이제 냉전 변수만 작용을 했지만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남북의 이제 분단이라는 거는 한국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그러한 내부적인 갈등 이게 또 미소의 냉전 갈등하고 겹쳐지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외교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또 내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잘 분석하고 잘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진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전직 대통령 묘소에서 배우는 이제 평화와 통일의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다 하는 게 좀 쉽지 않네요. 할 얘기도 되게 많고, 그렇죠. 예, 그 못 들은 이야기도 아직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그 얼마 전에도 그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텔레비전을 보긴 봤을 거지만 우리 사회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 남북 관계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체념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북 관계 이거 해결책이 잘 안 보이고 또 이게 이제 분단의 질곡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만성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느낄 수도 있는데 체념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이라는 문제는 항상 시한폭탄처럼 우리 그 주변에 잠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풀기는 어렵긴 하지만 또 이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이제 분단된 상태에도 또 많은 것을 이루었잖아요. 네. 민주화도 예.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분단이란 질곡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사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고 거듭 실패는 가 계속되면서 분단이 만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도 진전은 있다. 뭐 계속 위기 또 협상 국면을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게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게 아니고 스프링처럼 돌고 돌면서 그래도 앞으로 간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그 희망을 갖고 예. 그 체념과 무관심을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동안 좀 체념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치지 말자." 예.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되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도 한동안 그렇게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됐었거든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아유. 예. 선생님이 정말 그 2차례에 걸쳐서 나와 주셔서 좋은 이야기 들려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